안녕하십니까. 한국도시정책연구소 소장 장재민입니다. 저 오늘 발표할 주제가 이 지하철 관련된 출입구 이제 개선 방안에 대한 그 토론회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 지하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먼저 들어서고 이제 향후에 이제 도시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는 이 지하철 역사의 어떤 기능이 도시 개발에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앞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후 처리를 잘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그것을 약간 미지급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어떠한 그 현황과 이제 그 관련된 개선 방안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오늘 주제를 발표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배경 및 목적, 내용, 출입구 현황 및 진단, 개선 방안 순으로 나타날 수 있겠고요. 배경 및 목적입니다. 이제 현재 지금 서울시는 일평균 한 3.2천만 통행이 발생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지하철 수단 분담률은 한 41.6%로 한 일평균 한 746만 명의 승객을 수송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승객들이 이제 지하철을 타려다 보면은 그게 첫 번째로 맞이할 수 있는 게 이제 진출입구입니다. 그만큼 진출입구는 주요 시설물이 되겠고요. 하지만 이 진출입구가 어떤 그 역세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어떤 획일적으로 이렇게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필요한 그 진출입구의 어떤 위치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발생되고 해서 적정한 위치에 설치되지 않아서 시민들의 어떠한 삶의 질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문제점은 사실 이제 기존 이 역사가 이제 74년도부터 이제 그 지어진 철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떠한 그 기존에 규정된 어떠한 그 출입구의 그 전반적인 계획이 주변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건설된 게 문제고요. 이번 계기로 해서 이제 진출입구의 어떠한 개선의 시급함 그리고 이제 주변 환경 특성을 고려한 어떠한 역사에 대한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연구 내용입니다. 우선 우리 진출입구 이전에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이제 역세권입니다. 사실은 이제 역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전부터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정의를 한번 보시면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이제는 그 인근 그 철도역과 철도 시설의 그 주변 지역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철도를 중심으로 500m 반경이고 그 걸어서는 한 10분 정도 거리를 저희가 역세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역세권 공공 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 기술에 따르면 그 개통된 역의 어떠한 그 500m 이내를 역세권으로 정의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1차 역세권은 250m까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역세권이라는 것도 그 출입구를 중심으로 이제 따지는 게 맞는데 지금은 지하철 중심 지역을 찍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정도의 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역세권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하게 이런 변화는 세권이라는 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학세권도 있고 학교가 얼마나 근접해 있는지 슬세권, 슬리퍼를 신고 그 생활 주변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권역, 스세권 요즘엔 스벅이 많이 유명하다 보니까는 스벅을 이용할 수 있는 그 권역, 습세권 등등 초품화, 도세권, 주세권 등등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주거 형태가 많이 변하고 시민들의 그 니즈가 다양해지고 주민들의 어쨌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어떠한 그 전략 방안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출입구가 이제 왜 어떻게 설계됐는지 이제 기존의 지침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 편의시설 설계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떠한 그 설계 방향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제 방향성, 큰 방향성은 기능은 동선은 가급적 짧고 단순화하고 승하차 및 환승을 고려하여 원활한 동선 체계를 계획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구는 가급적 인접 건물을 활용한 겸용 출입구를 설치하고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써 있고요. 그리고 정거장이 사거리에 입지하는 경우에는 지하를 보도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편리성은 이제 일반 승객뿐만 아니라 교통 약자까지 이제 고려를 해야 되고 주변 시설의 어떠한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을 고려하도록 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거장 입지 같은 것도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은 그 교차로에 입지하는 것은 아무래도 그 보도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되고요. 다른 수단과 연계 교통 그 출입구를 결정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출입구에 나와 있는 그 보도폭을 이제는 침범하지 않아야 될 것이고요. 또 균등한 동선 체계, 즉 통일성 있는 정거장 기능 및 배출을 갖춰야 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 수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용객 수가 가장 많은 첨도 시간대를 기준으로 그 계단 서비스 수준을 D 이상이라고 하면은 이제 공간 모듈, 그 개수, 밀도, 지금 서비스 계획 수준이 있는데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어떠한 서비스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제 외부 계단을 어떻게 설치해라라는 어떠한 지침서인데 저희 보시면은 각 방향에서의 원활한 접근 및 지상의 다른 대중교통 수단과의 연계 등을 고려하여 출입구 및 외부 계단을 결정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구가 교차로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출입구 및 외부 계단은 교차로의 각 모서리에 1개 이상을 설치하며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미드블록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교차로 사이를 얘기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보도소마다 2개소 이상 설치를 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약간 애매한 게 저렇게 가급적이라는 저런 단어가 약간 사실 뭐 설치하라는 것인지 뭐 줄여도 된다는 것인지는 약간 향후의 판단에 맡겠습니다. 또한 그 기존의 보도 폭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능한 녹지 및 공원 등을 설치하며 나대지 등의 공유지를 적극 이용한다 등등 써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이 뭐 교차로는 4개를 설치해야 되고 그 미드블록은 양쪽 2개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제 가급적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조금 상대적인 해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중교통 시설과의 연계성을 보시면은 그 교차로에 그 출입구가 있다라고 하면은 교차로에 그 교차로 밖에 설치가 있고 교차로 안쪽에 정류장을 설치할 수 있는 이런 기능적인 시설이 되겠고요. 미드블록 같은 경우에는 그 출입구 사이에는 설치될 수 없고 출입구 밖으로 또는 안쪽으로 이렇게 설치될 수 있도록 그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정류사 같은 경우에도 그 출입구로부터 도보 2분 이내 120m 또는 정거장 출입구 내부에 설치라고 써 있는데 저 자전거를 타고 2분 이내, 그러니까 120m 이내에 주차장을 설치한다는 것도 이제는 상대적으로 거리가 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설치 같은 경우에도 각각에 이제 써 있습니다. 교차로에 있을 경우에는 2개 이상 설치하고 미드블럭 있을 때는 각각 1개씩 설치한다 등등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어떠한 지침이나 이제 문제점을 살짝 정리해 보면은 이제 첫 번째는 어떠한 그런 기존의 어떠한 기본 계획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한번 볼 수 있고요.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향후 어떠한 그 신도시 건설이나 대규모 역세권 개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출입구 수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출입구 수는 건설 비용이 이제 막대하다 보니까 출입구 설치를 최소화하거나 아니면 설계를 변경하는 그런 구조를 많이 볼 수 있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지하철 역사가 옛날에는 그 횡단보도를 대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요즘에 이제 교통 약자 때문에 그 도로상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다 보니까 이제 그 지하 보도가 이제 좀 이용할 수 없게 좀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되겠고요. 어떤 이런 이 4개의 큰 문제점이 있는데 하나씩 잠깐 살펴보시면은 첫 번째 그 출입구의 어떤 배치 개수는 어떠한 그 주변 지역의 성격보다 1, 2기 지하철 역사 기본 계획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결과입니다. 저기 보시면은 1기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는 뭐 4개 설치하고 미드블록에는 양쪽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2기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약간 그 축소된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이 뭐 1기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뭐 10량짜리고 2기 지하철은 뭐 기본 8량짜리다 보니까는 역사의 길이가 좀 일부 다른 경우도 있겠지만은 확실히 그 2기 지하철이 상대적으로 축소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요 교차로에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4방향에 설치가 돼야 되는데 요 길로 끝나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도 지금 1, 2, 3, 4호선의 그 출입구 개수가 평균 5, 6개인데 이 2기 지하철은 평균 3개, 4개로 상당히 적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이제 기존 계획의 영향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그 기존에는 이 장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 기존 개발이 없을 경우에는 최소 출입구만 설치하고 있었는데 향후 그 택지 개발 사업이라든지 동당권 유통단지 등등을 통해서 1, 5천 명인 게 그 3만 7천 명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변에 이렇게 개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요거로의 어떠한 그 출입구로 인해서 이 역사를 활용한다는 게 상당히 주변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이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출입구 설치 축소인데 이건 제가 하나의 사례를 갖고 왔는데 이제 다른 사례도 많을 게 있겠지만은 제가 하나 갖고 와봤는데 그 경전철 같은 경우에는 그 민자 투자자의 협의 어떠한 그 정거장 시설을 조정함으로써 그 출입구를 줄이는 경우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도 왜 원래는 각각 2개였었는데 1개로 줄이는 이런 협의가 이루어졌고 이것이 변경안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향후에 어떤 건설비 등등으로 인해서 그 출입구를 줄이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지하도 기능 축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전에는 그 자동차 중심이다 보니까는 지하도를 많이 설치를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상부에 횡단보도가 설치되고 있어갖고 그 지하도에 대한 기능을 많이 상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뭐 재미난 예로 그 횡단보도가 생기면은 그 지하에 있는 그 인구가 줄므로써 그 지하 상가에서 상당히 반대를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을 거꾸로 생각하면은 이 여기에 교차로에 원래 신호등이 있었던데 신호등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지하도로 가다 보니까는 여기 유동 인구가 많이 사라짐으로써 사람 뭐 주변 사람 상인들은 또 반길 수 있는지 어쨌든 이런 그 발상을 한번 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이제 앞에는 일반적인 진단을 해봤고 이제 현재 임금 출입구가 어떻게 현황 및 이 진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뭐 기존 뭐 지하철 이용객 수다 보니까 이제는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면은 2019년에는 코로나 이전이죠. 한 7만 명 정도 돼 있던 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 5만 명 정도로 이만큼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호선별 역시 2호선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감소 비율은 4호선하고 4호선이 가장 많은 그 감소 비율을 나타냈고 9호선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덜 감소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별 이용객 수 마찬가지로 2019년에는 강남, 홍대 이런 데가 많았었는데 2020년에 인해서 이 홍대 입구가 많이 내려갔고 이 서울역 그리고 이 고터나 종각은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상권, 역터미널 중심이 많이 낮아지고 어떤 업무 시설 중심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오는 그런 역사의 이용객 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감소 이용객이라고 해서 이제 절대적인 감소 이용객을 보니까 홍대 입구나 잠실이 일평균 한 4, 5만 명 정도 줄은 것을 나타나고 있고요. 명동 같은 경우에는 한 50% 이상, 종합운동장 마찬가지 50% 이상의 지금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뭐 일평균 시간대라고 해서 보시면은 이 그 출퇴근, 그러니까 출근 이용객은 상대적으로 그 변화가 없는데 이제는 그 이외 출퇴근 이외 목적 통행에서 많은 그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뭐 기본적인 어떠한 그 지하철 이용객 수의 현황이고요. 이제는 그 출입구 현황을 한번 이제 살펴보시면은 각각의 이제 지하철 호선별로 역사 개수, 출입구 수가 있고요. 평균 출입구 수는 그 1호 1기 지하철은 한 6, 7개가 되고요. 2기 지하철은 한 4개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개통일이다 뭐 74년, 80년 등등 그 과거 꽤 오래된 그 역사의 이다 보니까 이제 향후 그 개발 계획을 다소 못 따라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는 출입구에 대한 위치 및 형태입니다. 첫 번째 뭐 미드블록에 있을 경우에는 여기에 있겠고 삼거리, 사거리 등등에 있겠고요. 요 같은 경우에는 그 공원 내에 있겠고 사거리와 미드블록을 끼고 있는 거 5차로 이상 등등 이런 형태의 어떠한 그 출입구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출입구 현황, 출구 번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1, 2, 3, 4번을 따라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그 1, 2, 3, 4번을 따라가고 있고 이게 외선 순환이 우선이다 보니까 강남은 아래로 가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환승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따라가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따라가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지하철 출입구 현황입니다. 보통 이 출입구 개수별로 그 빈도 분석을 보니까는 이게 4개가 가장 많은 31%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4개 이상부터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4개 이하의 그 출입구가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겠죠. 그 중에서 보시면은 그 출입구 2개 이하 보면 1개짜리도 있습니다. 보시면은 1개로 갖고 어떻게 이것을 운행할까라고 걱정스러운데 한번 잠깐 보시면은 이런 것이 지금 1개입니다. 화교율역, 뭐 신길역 5호선만입니다. 신길역, 뭐 신담역 등등. 이 지하철 출입구가 1개입니다. 1개. 1개로 인해서 이제 이것을 커버하고 있는데 상당히 이 주변 사람들은 많이 불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출입구 수 그러면 과연 출구당 이용객 수가 어떻게 되는지라고 이제 한번 살펴봤는데 이 아래 거를 보시면은 출구당 이용객 수가 그 홍대 입구가 출구 하나당 거의 한 2만 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홍대 입구를 가보시면은 그 출입구의 폭은 작고 출구도 적다 보니까는 엄청 혼잡이 많이 발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도림 역시 마찬가지로 양 사이드에 두 쪽이 있다 보니까는 출입구 수는 적은데 이용객은 많이 어떠한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상관관계를 한번 좀 표시를 해봤는데 이 출구 수입니다. 출구 수는 이 개수를 말하고 출구 폭이라고 하는 것은 출구 수 하나당
뭐 2m짜리가 있고 3m짜리가 등등 있는데 그 합을 말합니다. 그만큼 출구수가 많을수록 출구폭의 합은 길어지겠죠. 이러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이 출구수와 이제 출구수가 많을수록 이용객자 수가 많으면 어느 정도 정상인데 가상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상당히 위쪽에 이런 그 튀는 값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역사들은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마찬가지 아래 그래프는 이제는 출구폭과 그 이용객 수의 관계인데 이건 아무래도 이제 출구폭의 어떠한 그 혼잡도가 높아질 수가 있겠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하나씩 이제는 뭐 문제점을 한번 또 살펴보면은 이제는 그 지하철 출입구가 교차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차로에 설치되지 않는 그런 역사입니다. 우장산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여기 교차로에 설치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좀 미드블록으로 된 경우도 있고 구분다리역 마찬가지입니다. 교차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땡겨오지 않고 여기만 설치하고 끝입니다. 마찬가지 저기 역도 보시면은 이쪽에 다 그 교차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운데 하나로 끝나는 이런 교차로에 위치한 출구의 문제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요 우장산역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여기 이 교차로를 중심으로 여기에 있으면 바로 올 텐데 나와서 여기 여기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60초 정도 대기한 다음에 건너다 보니까 사람들한테는 그만큼 대기 시간과 뭐 출퇴근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이제 단방향 지하철의 출입구인데 이 횡단역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는 없습니다. 이 단방향 이쪽에다 있다 보니까는 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겠나 싶습니다. 이렇게 와서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오면은 사실은 어디 여기를 중심으로 500m를 그려야 되나 상당히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마찬가지 계룡역 같은 경우에도 이쪽만 있다 보니까 이쪽 사람들이 많이 그 시간이 길어질 수 있겠고요. 신금호역 마찬가지 이쪽 지금 다들 사이드 다들 지금 양쪽에 있는데 단방향만 지하철 출입구가 있다 보니까는 이 상당히 이제는 그 보행 거리 시간이 많이 길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곳은 뭐 주변 상권과의 연계성 부족인데 여기는 서울시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를 많이 다니는데 여기는 항상 제가 가장 불편했던 게 이쪽 북창동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항상 이 신호 횡단보도를 통해서 건너가야 됩니다. 사실 여기가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가려면은 어떻게 그 출입구가 없습니다.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런 어떠한 그 상권과의 연계성도 많이 부족하게 되겠고요. 뭐 대중교통과의 연계 완성 부족 마찬가지입니다. 철산역을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가 약간 버스가 많은 환승 센터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2번 출구를 여기까지 연결시켜주면 되는데 여기다 내리다 보니까는 여기서 내려서 횡단보도를 통해서 가다 보니까는 이 횡단보도에 대한 어떤 대기 시간 그 환승 통로 등의 대기 현상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대기로 인해서 대기 행렬이 발생되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 한 평균 한 8, 90초가 걸립니다. 그래서 요만큼의 결국은 그 시간 낭비가 많이 발생되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그 성수 전략 지구라고 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모여 있는 곳인데 이게 옛날 역사다 보니까는 요 보면 요것만 보면은 뭐 출입구가 뭐 괜찮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 안을 두드려 보면은 지하철이 이렇게 다니고 양 사이드로 이렇게 내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오전 첨두 시간에 이쪽으로 엄청 많이 그 사람들이 몰리는 현상으로 인해서 여기가 완전 약간 전쟁터 여기 그 용답행도 여기다 같이 쓰다 보니까 여기가 이 플랫폼은 상당히 적은데 그러니까 요런 데다가도 하나 이렇게 만들어주면 좋은데 사실 여기에 대한 어쨌든 비용 문제라든지 다양한 그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 같은 경우도 재미난데 사실은 이것이 이제는 청담역입니다. 보시면은 다른 지하철역은 조금해서 뭐 여기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청담역의 길이는 거의 한 블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이게 지하철역인지 뭐 지하 통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출입구가 엄청 많습니다. 사실은 지하철은 요만한데 이렇게 길게 빼서 여기에 대한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 상대적으로 조금 그 불공평하다는 것도 좀 볼 수 있겠고 상당히 재미난 그림이죠. 이렇게 보시면은 또 이런 같은 경우도 상당히 재밌었던 게 이런 데는 진짜 출입구가 뭐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원목교 같은 경우에도 여기까지 이렇게 뚫어가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과하게 출입구 수가 이렇게 많은데 이런 데는 도대체 어떠한 그 뭐 토지 이용을 반영한 건지 아니면 뭐 다른 목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출입구에 대한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 개짜리가 있는 것은 상대적인 열악한 지역이 될 수 있겠죠. 또 이것도 하나 또 재미난 게 살펴봤던 게 이제 그 지하철
호선별로 이게 단일로에 있는지, 삼지 교차로에 있는지, 사지 교차로에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그 1기 지하철은 단일로에 많이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2기 지하철은 교차로에 많이 있는 이런 특성을 나타나고 있는데,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평균 유출입 개수가 여기가 훨씬 많습니다. 그만큼 그 2기 지하철은 교차로에 많이 설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출입구 수가 낮다는 것은, 이거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차로에다 설치가 안 하고 다들 미드블록 쪽으로 땡기는 그런 지금 그 특성이 한 번 더 볼 수 있겠고요. 요것은 이제는 기존의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그 나왔던 그 민원 제기입니다. 그래서 뭐 2호선부터 뭐 간단히 정리해봤는데, 뭐 마찬가지로 여기는 뭐 출구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 하나 설치해달라. 마찬가지 다 있는데 왜 여기는 없냐. 마찬가지 신촌 같은 경우도 여기만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없는 부분만 사람들이 골라서 그 민원 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선능력도 다 막힌데 여기만 없습니다. 여기만. 마찬가지 성수역도 있고요. 그래서 요런 그 민원 제기가 지금 발생된 게 나타나고 있고요. 3호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 뭐 민원 여기 교차로인데 여기 왜 없냐, 왜 여기는 왜 여기만 있냐, 여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연신내역 같은 경우는 왜 여기만 있냐 등등, 뭐 대치역 등등 많이 있습니다. 토지 이용 다 없는 데는 무조건 다 설치해달라라는 어떠한 그 민원 제기가 바탕이 되고 있고요. 6호선, 뭐 7호선, 8호선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그 없는 부분에 대한 그 민원 제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보시면은 다 환승 역사가 아니라 다 단일 역사죠. 그래서 단일 역사는 아무래도 이 그 선형이 길다 보니까는 그러한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는 뭐 출입구가 아니라 이제는 그 출입구 통로에 대한 문제죠. 그 폭. 그래서 혼잡 시간대에 따른 혼잡 출입구에 대한 민원인데, 각각 시간대별로 여기 폭의 그 출입구의 폭이 너무 작다라고 해서 민원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떠한 그 넓이도, 출입구의 수도 중요하지만 넓이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이것에 대한 이제 어쨌든 저희가 이제 개선한 이제 개선 방향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용객 수가 이제 높아진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옛날부터 이제 도시 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는 이용객 수라든지 이용률이 높아진 역사가 있고, 그 높아진 액수가 이제는 그 출입구 수가 이제는 작거나 이제 출입구 넓이가 작은 이러한 역사가 어딘지를 한번 그 살펴보니까는 뭐 다음과 같이 일평균 이용률이 가장 증가된 게 마곡, 뭐 문정, 뭐 이런 데입니다. 이런 데가 가장 이용객 수가 많이 증가됐고요. 그래서 이용객 수가 증가되면 그만큼 출입구 수라든지 출구폭이 넓어져야 되는데, 아직 옛날 그대로인 경우가 있습니다. 4개짜리는 거의 옛날 그대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정역 같은 경우에는 뭐 이용객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4개다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장지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복정, 송파 등등 보시면은 다 어느 정도 이용객 수가 늘어났는데 출구 수는 그대로인 어떠한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어떠한 그 이용자 수를 반영해서 이제는 역사의 어떠한 그 출입구 수를 늘리는 그런 개선 방안이 필요하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는 한번 재밌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게 시간대별 이용객 승차 이용객의 그 이용률입니다. 그래서 시간대가 오전에 승차가 많다, 오후는 적다. 그럼 이런 데는 어떤 그 거주 시설이 되겠죠. 거주 시설이 많은 데는 아무래도 오전 승차가 많고 오전 승차는 적겠죠. 그리고 또 요 같은 경우에는 오전 승차는 적은데 오후 승차가 많다. 이건 아무래도 뭐 업무 시설이겠죠. 업무 시설. 요 같은 경우는 양쪽이 다 높다. 그거는 뭐 업무 및 뭐 복합 시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어떠한 이용객 패턴을 분석해서 요런 데는 그 거주 시설이다 보니까 거주 시설 특성으로 넣고 업무 시설 특성, 복합 시설 특성 등등을 넣어서 이런 것에 대한 출입구 개선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이제 그 승차가 높으면은 오후에는 하차가 있겠죠. 양쪽에 같이 있고 등등, 하차가 높으니까 승차가 낮고 등등. 그래서 제가 한번 특성을, 이런 형태를 보이는 것은 거주 시설, 이런 특성은 복합 시설, 이런 특성은 업무 시설 등등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보니 5호선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봤는데, 이 주거지역 화곡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이제 주거지역이 되겠죠. 오목교역 같은 경우는 양쪽이 올라간 거 보니까 주거 복합이 되겠고,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이 하차가 많다 보니까 업무지역 등등으로 인해서 요거에서의 어떤 토지 패턴, 5호선을 한번 두드려 봤는데 송정, 뭐 우장산 등등이 주거지역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오목교, 뭐 양평역 등등은 이 주거 업무 복합지역, 그 양쌍봉 형태가 나타나고 있겠고요.
업무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차가 높다 보니까는 등등 업무 지역입니다. 그래서 요러한 어떠한 지역 특성을 반영해서 출입구를 설치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제 주거 지역이다라고 하면 이 고동역을 예로 들었는데 고동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셔도 요쪽에 그 교차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출입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어떤 아파트 그 상가라든지 아파트와 직접 연결하는 어떠한 통로를 설치해 갖고 사실은 요 아파트의 어떠한 그 접근성을 개선시키는 것도 필요하겠죠. 요 한 사례로 보시면은 그 지하철역과 단지가 하나로 연결되는 그 아파트 단지가 다른 연결되지 않는 인근 아파트보다 한 10% 정도의 그 가격이 높은 것을 형성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연결된 아파트가 그 지가가 높게 형성되고 있겠죠. 그만큼 사람들이 그 동일한 아파트더라도 그 지하철과 연계됐으면 아무래도 상당히 좋아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요곳에 어쨌든 연계 시설 등등을 아파트 주민 협의체와 상의를 해서 넣는 것도 필요하겠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철과 직통으로 연결되는 것은 뭐 경쟁률이 높고 분양가가 높고 하는 어떠한 그런 그 사례들입니다. 그만큼 거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아파트 입구, 아파트 상가 등을 활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요. 뭐 업무 지역 같은 경우는 그것도 하나의 예인데 이제 잠실역 같은 경우에는 요 서울교통공사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요 준출입구가 돼 있습니다. 그만큼 보행 그 로를 침범하지 않고 이런 것도 괜찮겠고요. 마지막으로 요 상업주 같은 경우는 건대입니다. 건대 같은 경우는 요 보도 폭이 좁다 보니까는 그 구름다리를 통해서 요 상업시설과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러한 그 토지 이용, 어떠한 이용객 패턴을 반영해서 이러한 시설물과 협의를 통해서 그 개선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제 서울시에서 내세운 이제는 디자인 개선이라고 그래서 예전에는 그 보행로를 많이 침범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어떤 보행 공간을 줄이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뭐 서울시 가로 설계 관리 매뉴얼을 보면은 마찬가지 디자인을 이쁘게 벽면 쪽으로 해서 이렇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디자인을 개선을 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하 유형 같은 경우에도 교차로에 있으면 항상 양쪽에 있는 게 아니라 가운데 하나 이렇게 교통섬처럼 가운데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이런 유형도 필요하겠고요. 미드블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물 내에 삽입해도 되지만은 건물 내가 어렵다 그러면 요 양 사이드에 이렇게 공간을 마련해서 올라오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거 지하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 동묘역 같은 경우에 이 상권 시설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여기가 신당역인데 아무래도 신당역 앞에 그 보행로가 매우 적습니다. 폭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그 상가 사이에 어떠한 그 공간을 마련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이러한 그 형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이제 시설물 공간 활용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이게 어떤 거냐면 그 지하철 역사 내에 테마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최근에 노원구가 그 수락산역에다가 지금 조성을 해놨는데 이 그 보행로에 이제는 뭐 관광 코스 안내, 뭐 포토존 뭐 등등 뭐 인물 소개 등등을 해서 이 지역구의 어떠한 그 광고 효과를 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그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활용할 수도 되겠고요. 지금 테마 역사가 지금 기존에 어떠한 그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존 2020년 이전까지는 한 10개 정도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좀 조금씩 증가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테마 역사를 통해서 지금 그 뭐 캐노피 뭐 그 타일 벽화 등등 통해서 많이 그 역사를 하나의 그 테마 공간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능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도 제가 한번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럼 이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진출입구가 많으면 좋은데 이것이 그 예산 확보가 많이 어렵고 공사비가 비싸다 보니까는 그러면 어떤 대안이 있을까라고 해서 요즘 서울시에는 대각선 횡단보도 같은 거를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만큼 차량 중심에서 차량 중심으로 많이들 이제 변하고 있겠고요. 다음과 같이 이런 것을 이제는 그 대각선 횡단보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행 안전이 필수적인 것, 어린이 보호구역 등등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갖고 우리 역사에다가도 만약에 이렇게 있다. 여기 사실 여기에 있으면 좋은데 여기다가 그 한 예입니다. 그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해서 아무래도 요 좀 더 접근성을 가깝게 좀 안전상의 어떠한 그 문제가 좀 덜하게 등등으로 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 인근에는 이 대각선 횡단보도를 깔아서 이 안전상의 좀 문제를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러한 토지 형태를 반영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요것은 이제는 제가 예전부터 조금 하고 싶었었던 거였었는데 사실은 약간 그 방향성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 지역상권 활성화와 연계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면 우리가 현재 지하철을 타고
환승 통로를 이렇게 가서 버스를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다 출입구를 통해서 연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는데 이 환승 통로 내에 우리가 이렇게 판매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과연 이거를 구경을 하고 갈까요? 저는 구경을 안 하고 가요. 왜냐하면 빨리 환승 때문에 빨리 가야 되고 집에도 빨리 가야 되고 환승 시간이 언제 그칠지 모르니까 그냥 무조건 빨리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보면은 이 상점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환승 시간을 연장해 주는 것도 괜찮겠다, 이 통로를. 그러다 보면은 여기 있는 그 지역 상인들의 어떤 활성화, 뭐 지하 상권의 어떤 활성화 등등 통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마련하려고도 어쨌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요 첨두 현상이 조금 내려가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좀 나 여유롭게 갈 거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고, 마찬가지 요즘 그 공실률이 많은데 많이 높을 수도 있겠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 버스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버스의 어떤 배차 간격이 30분 이상인 게 많이 있습니다. 등등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떠한 대기 공간, 대기 시간을 이렇게 마련해 주는 것도 하나의 환승 통로 그런 공간에서 담당할 수 있는 하나의 개선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